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러웠더라면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휘두른 칼날이 도리어 내 자식의 가슴을 베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눈 내리는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30년 전 자신의 선택을 피눈물로 후회하고 계신 어느 칠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창밖에는 30년 전 그날처럼 야속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사택의 창문 틈이 덜컹거리며 구슬픈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제 귀를 더욱 시리게 만드는 것은 저 밖의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굳게 닫힌 건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뚝뚝 끊어질 듯 이어지는 피아노 소리입니다. 쇼팽의 녹턴. 제 아들 준우가 가장 좋아했고 또 그 아이 서연이가 가장 잘 쳤던 곡입니다.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은 듯 피아노 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다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의 한숨 소리 같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밥상을 앞에 두고 그 소리를 형벌처럼 듣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 아들 준우의 나이가 55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손주들 재롱 보며 인생의 황혼을 따뜻하게 보낼 나이에 제 아들은 머리가 희끗한 중늙은이가 되어 저 좁은 방구석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결혼은커녕 여자라면 치를 떨며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직장도 친구도 없이 오로지 낡은 피아노 한 대만을 친구 삼아 30년을 저렇게 살았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방문을 열고 나와 말없이 밥만 꾸역꾸역 밀어넣고는 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의 눈동자는 마치 죽은 물고기의 그것처럼 탁하고 깊습니다. 그 눈을 마주칠 때마다 제 가슴에는 서늘한 비수가 꽂힙니다.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사람이 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1995년의 그 겨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쳐서라도 그때의 제가 저지르려던 죄악을 막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제 곁에는 다정한 며느리가 깎아주는 과일을 먹으며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손주들을 안아주는 행복이 있었을까요? 지금 내리는 저 눈이 차가운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포근한 축복처럼 느껴졌을까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라지만 죽음을 앞둔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 이 회한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40살 남편이 50살이던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 남편은 강원도 산골의 작고 가난한 개척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습니다.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니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초월해서 남을 퍼주느라 정작 처자식은 굶길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있으면 사택으로 모셔와 밥을 해먹여야 직성이 풀렸고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이웃집 연탄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내인 사모라는 자리는 그런 남편의 짐을 묵묵히 함께 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 시장 바닥을 헤매면서도 교회 손님들 밥상에는 고깃국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라 믿었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 저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는 지독한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 자식 하나만큼은 번듯하게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날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 사택의 녹슨 대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나왔소. 남편의 목소리에 부엌에서 나가보니 남편의 등 뒤에 웬 누더기 같은 것을 걸친 조그만 아이 하나가 바들바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며칠을 안 감았는지 떡이 져서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얇은 고무신을 신은 발은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제 물음에 남편은 곤란한 듯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읍내 장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걸 데려왔소. 할머니랑 둘이 살다가 지난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오갈 데가 없어서 며칠을 굶었다는구려. 저는 한숨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행색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목사의 아내로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쯧쯧. 일단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제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두 눈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희끄무레한 막이 덮인 듯한 눈동자. 그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구나. 제 탄식 섞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름은 서연이라고 하더군. 17살이랍니다. 17이면 한창 꽃처럼 예쁠 나이인데 서연이의 모습은 시든 풀잎보다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눈짓으로 아이를 부탁한다는 신호를 보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서연이의 손목을 잡고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틀어 아이의 온몸을 씻기는데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제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살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뼈 위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한 그 몸을 씻기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쌍하다는 연민이 솟구치면서도 동시에 내 인생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구나 하는 짜증 섞인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비누칠을 하며 서연이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떼국물을 벗겨내자 의외로 뽀얗고 고운 얼굴선이 드러났습니다. 오뚝한 코와 앵두 같은 입술이 눈만 보였다면 꽤나 인물이 되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서연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모기 소리만 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맑고 고운지 욕실 안에 습기 찬 공기가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아이의 물기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갈 곳 정해질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거라. 우리 형편도 넉넉지는 않지만 굶기기야 하겠니? 그것은 진심 반, 체면 반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가여운 아이가 장차 내 아들 준우의 인생을 뒤흔들고 우리 가정에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제 아들 준우는 서울 명문대 음대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레슨 한 번 제대로 못 받고도 타고난 재능과 노력만으로 서울에 내로라 하는 부잣집 아이들을 제치고 합격한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준우는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읍내 터미널에 마중 나갔던 남편의 차가 들어오고 차 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의 준우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저를 안아주는 아들의 몸에서 서울 냄새, 성공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서울 공부가 많이 힘들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으로 사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서연이와 준우가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준우가 낯선 여자아이의 존재에 놀라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남자 목소리에 놀랐는지 바닥을 더듬거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오신 아이다. 갈 곳 없는 고아라 잠시 데리고 있기로 했다. 앞이 안 보이는 아이니까 내가 놀라지 않게 조심해라. 준우는 잠시 서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성큼성큼 다가가 서연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더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 나는 이 집 아들 준우라고 해. 낯설어서 많이 무섭지. 괜찮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준우의 그 따뜻한 목소리에 잔뜩 굳어있던 서연이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신은 왜 하필 제 아들에게 음악이라는 재능과 누구보다 여린 감수성을 동시에 주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서연이에게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민한 영혼을 주셨던 걸까요? 그해 겨울, 낡은 사택의 거실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는 두 아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동시에 저에게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짐을 풀기도 전에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서연이의 고개가 해바라기처럼 피아노 쪽으로 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 물기가 차오르며 마치 천상의 소리를 듣는 듯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건반을 두드리는 준우의 얼굴에도 묘한 연민과 호기심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 모습을 훔쳐보던 제 가슴 한구석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닫아둔 창문 틈으로 들어온 황소바람처럼 날카롭고 시린 예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잦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온통 하얀 솜니부를 덮은 듯 고요했고 밤새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소나무 가지들이 툭툭 부러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우곤 했습니다. 준우가 방학을 맞아 내려온 이후 우리 사택의 아침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 기도회를 다녀온 남편의 헛기침 소리와 제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상을 차리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렸을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막 사이로 낯설지만 싱그러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준우와 서연이 두 아이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파장 때문이었습니다. 준우는 서울 생활이 고단했는지 처음 며칠간은 늦잠을 잤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오면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라디오를 듣던 서연이가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고쳐 앉곤 했습니다. 오빠 나오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서연이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준우의 발소리만 듣고도 그가 방에서 나왔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습니다. 준우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서연이 일찍 일어났네. 아주 사소한 아침 인사였지만 저는 부엌에서 배추를 다듬으며 그 풍경을 놓치지 않고 곁눈질했습니다. 준우가 서연이에게 말을 걸 때마다 서연이의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는 것을, 그리고 준우의 목소리에 평소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다정함이 묻어나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변화는 피아노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우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피아노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쇼팽, 리스트, 베토벤. 준우의 손가락 끝에서 터져나오는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낡은 사택의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가난하고 초라했던 우리 집을 잠시나마 근사한 연주회장으로 바꿔놓는 마법 같았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거나 콩나물을 다듬으면서도 아들의 피아노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동네 권사님들이 놀러오면 우리 준우가 치는 거라네 하며 어깨를 으쓱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제가 아니라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준우가 연습을 시작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피아노가 있는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했지만 그 아이의 온 신경은 피아노 건반이 울리는 진동을 향해 뻗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준우가 잠깐 물을 마시러 나온 사이 서연이가 홀린 듯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허공을 더듬거리더니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을 느끼듯 손바닥으로 쓸어보다가 떨리는 검지 하나를 뻗어 건반 하나를 톡 하고 눌렀습니다. 맑고 영롱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지만 이내 다시 그 소리의 여운을 즐기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하고 애처로운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물컵을 들고 서 있던 준우가 조용히 서연이 뒤로 다가갔습니다. 쳐보고 싶니? 준우의 목소리에 서연이가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며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냥 소리가 너무 예뻐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서연이를 보며 준우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죄송할 게 뭐 있어. 피아노는 누구나 칠 수 있는 거야. 이리 와봐. 준우는 망설이는 서연이의 손목을 잡고 피아노 의자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 장면을 훔쳐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우의 손이 서연이의 가냘픈 손을 감싸 쥐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21살의 건장한 청년과 17살의 소녀. 남녀가 유별하다는 옛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좁은 피아노 의자에 어깨를 맞대고 앉은 두 아이의 뒷모습은 지나치게 가깝고 또 위험해 보였습니다. 자, 손가락에 힘을 빼고. 여기가 도야. 눌러봐. 준우가 서연이의 검지를 잡아 건반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도. 그 다음은 레. 준우의 지도에 따라 서연이는 서툴지만 또렷하게 건반을 하나씩 눌러갔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단순한 음계였지만 서연이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희가 번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아이에게 자신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맑은 소리가 응답해준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잘하네. 소리를 듣는 귀가 남다른데. 절대음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준우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서연이를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서연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피아노 레슨은 두 아이만의 비밀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준우는 연습 시간 틈틈이 서연이를 불러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서연이는 악보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우가 한번 들려준 멜로디를 귀신같이 기억해 내 건반으로 옮겼습니다. 준우가 이 음은 조금 더 부드럽게 쳐야 해라고 말하면 서연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감각을 흡수했습니다. 가르치는 준우도 신이 났는지 밥 먹을 때마다 서연이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제 진짜 천재인가 봐요. 오늘 엘리제를 위하여 앞부분을 가르쳐 줬는데 30분 만에 양손으로 치더라니까요. 눈이 안 보여서 건반 위치를 감각으로만 익혀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밥을 먹다 말고 흥분해서 떠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재주가 있나 보구나. 그런데 준우야, 너 연습하기도 바쁠 텐데 너무 시간 뺏기는 거 아니니? 서연이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만 너는 전공자잖니. 제가 짐짓 걱정스러운 투로 말하자 준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서연이가 피아노 칠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시면 어머니도 놀라실걸요. 준우의 시선이 밥상 머리맡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서연이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
동생을 귀여워하는 오빠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끈적하고 깊은 연민을 넘어선 그 무엇이 담긴 그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넌지시 걱정을 내비쳤지만 묻어난 남편은 허허 웃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신도 참 별걸 다 걱정하오. 불쌍한 아이한테 기술 하나라도 가르쳐주면 좋은 일 아니오. 나중에 피아노 반주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 남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의 직감, 아니 어미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공기의 흐름, 스쳐 지나가는 눈빛 교환,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붉어지는 귓불 같은 것들이 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월이 되었고 강원도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자 두 아이는 하루 종일 사택 안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방문을 활짝 열어두게 하고 감시하듯 두 아이를 지켜보았지만 마음까지 묶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피아노 방에서 나직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제 손이 너무 못생겼죠? 일만 많이 해서 거칠고. 서연이의 주눅든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야. 이 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잖아. 서연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빛나는 사람이야. 그 말 끝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준우가 서연이의 손을 들어 자신의 볼에 갖다 대는 실루엣이 문풍지에 비쳤습니다. 내 얼굴 만져볼래? 내가 상상하는 오빠 얼굴이랑 같은지. 서연이의 손끝이 준우의 이마, 눈썹, 콧날을 천천히 더듬어 내려가는 것이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오빠는 코가 높으시네요. 눈썹도 짙고 따뜻해요.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서연이의 손을 잡아 제 입술에 가만히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당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뭐 하는 짓들이냐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서울 명문대생이자 장차 큰 무대에서 활약할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앞도 못 보는 천의 고아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뜨거울 때에 물불 가리지 않는 첫사랑의 열병이 제 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틀렸습니다.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목사의 아내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내 며느리로 장애인을 그것도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내 아들의 창창한 앞날에 서연이는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족쇄가 되어 아들을 평생 시골 구석에 붙들어 맬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 야속해서 몇 번이나 등짝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싹을 잘라야 한다고. 더 깊게 뿌리 내리기 전에 두 아이가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내가 나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주제를 모르고 마음을 키우는 서연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내 아들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비뚤어진 모성애가 그날 밤 제 가슴 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하고도 집요한 방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반대하면 오히려 불타오르는 것이 젊은 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준우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어머니인 척하면서 서연이와 단둘이 있을 때면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들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준우가 피아노 연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지 않니? 너 가르쳐 주느라 정작 본인 연습을 못해서야 원. 이번에 콩쿠르 준비도 해야 하는데 큰일이구나. 빨래를 개면서 툭 던진 제 말에 서연이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오빠 시간을 너무 뺏었나 봐요. 아유, 아니다. 내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마음 약한 준우가 거절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내가 눈치가 있으니까 알아서 좀 피해주면 좋지 않겠니? 눈치가 있으니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서연이의 가슴에 꽂혔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아이에게 눈치를 운운하는 잔인함.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믿었습니다. 제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서연이는 그날부터 피아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서연아, 피아노 치자라고 불러도 몸이 안 좋아서요라며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준우는 영문을 몰라 답답해했지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멀어지는 거야. 너희는 사는 세상이 달라. 하지만 사랑은 억누를수록 튀어오르는 용수철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갈라놓으려 할수록 준우의 시선은 더욱 애타게 서연이를 쫓았습니다. 서연이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면 준우는 방문 앞에 과일을 깎아다 놓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서연아, 아파. 병원 가볼까?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 더 강력한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인지 시련인지 모를 일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안과 병원에서 무료 개안 수술 대상자를 찾는다는 공문이 교회로 날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기뻐 날뛰었지만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든 순간 복잡한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연이가 눈을 뜨게 된다면, 그래서 준우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면, 둘의 사랑은 더 깊어질까 아니면 현실을 자각하고 깨지게 될까? 저는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서연이가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이 처한 초라한 현실과 빛나는 준우 사이의 격차를 더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상상으로만 키웠던 아름다운 사랑이 냉혹한 시각적 현실 앞에서는 힘을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을 뜬 서연이에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차가운 얼굴,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저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당장 신청합시다. 우리 서연이 눈뜨게 해줍시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남편과 준우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가 세상 빛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준우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순진한 내 아들은 어미의 속도 모르고 그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보게 해줄게. 이 세상이, 그리고 너희 둘 사이가 얼마나 불가능한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지 똑똑히 보게 해줄게. 수술 날짜가 잡히고 우리는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서연이를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남편과 준우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서연아. 네, 사모님. 서연이가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물 한 잔을 아이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눈 뜨게 되면 너도 이제 내 앞가림을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지 않니? 목사님이나 준우 오빠가 착해서 말은 못하지만
우리 형편에 너까지 건사하는 게 사실 벅차단다. 서연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앞으로 큰일을 할 아이다. 유학도 가야 하고 좋은 집안 처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해. 내가 준우를 오빠로서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이다. 알겠니? 직설적이고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서연이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아이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눈만 뜨게 되면 꼭 은혜 갚고 떠나겠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아들었으면 됐다. 잔인하게도 저는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보다 제 목적 달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서연이가 방으로 돌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흠뻑 젖도록 흘린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갈 비극의 전주곡인 줄도 모른 채 저는 다가올 서울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아침 하늘은 야속하게도 더없이 맑았습니다. 우리 가족과 서연이를 태운 낡은 승합차는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눈 덮인 강원도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조수석에 앉은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뒷좌석에는 준우와 서연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훔쳐본 두 아이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아, 지금 창밖으로 강이 지나가고 있어. 햇빛이 비쳐서 물비늘이 반짝반짝해. 꼭 내가 피아노 칠 때 건반 위를 뛰어다니는 빛깔 같아. 준우는 끊임없이 창밖의 풍경을 서연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와, 정말요? 하며 신기해했을 서연이었지만 그날따라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백한 서연이의 얼굴은 멀미 때문이 아니라 어젯밤 제가 심어놓은 독초가 가슴속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연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여행의 끝이 빛을 보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서글픈 의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준우가 서연이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며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많이 떨려? 걱정하지 마.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성공 확률이 아주 높대. 이제 곧 내 얼굴도 볼 수 있고 저 예쁜 강물도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준우의 따뜻한 위로가 서연이에게는 작별 인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는 준우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그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애써 그 통증을 무시했습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잠깐만 아프면 된다. 저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 도착하니 시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바쁘게 오가는 간호사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의 환자들 틈에서 서연이는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준우는 서연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단이야, 조심해. 검사 받을 때 조금 따가울 수도 있어. 내가 손 잡아줄게. 마치 어미 새가 아기 새를 돌보듯 준우는 서연이의 눈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오빠가 동생을 챙기는 것 좀 봐. 세상에 저런 오빠가 어디 있어. 남매가 참 우애가 깊네. 그들의 칭찬이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남매가 아닌데. 저 아이들은 지금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감정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의 시선이 준우와 서연이를 어울리는 한 쌍으로 묶을 때마다 제 안의 불안감은 덩굴처럼 자라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동 침대에 누운 서연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준우가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기도하고 있을게. 무서워하지 말고 한숨 자고 나온다고 생각해. 나오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나를 보여줄게. 서연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눈으로 담고 나면 떠나야 한다는 슬픔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지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준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깍지 낀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아들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이 잔인한 연극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비정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때 제가 올린 참으로 이기적이고도 모순된 기도였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붉은 등이 꺼지고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각막 상태도 좋고 회복만 잘하면 시력을 찾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준우가 환호성을 지르며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편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제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을 뿐 눈까지 번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며칠간 눈에 붕대를 감은 채 입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 가족에게, 아니 저에게 있어 가장 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준우는 학교도 빼먹고 병실을 지키려 했지만 제가 억지로 떼밀어 학교로 보냈습니다. 준우야, 이제 서연이도 안정됐으니 너는 학교 가서 볼일 보고 오너라. 병실은 내가 지키마. 하지만 어머니, 서연이가 불안해할 텐데요. 어미가 있는데 뭐가 불안하니? 너 교수님 뵈러 가야 한다며. 서연이 눈 뜨는 날 오면 되잖니. 준우는 아쉬운 듯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고 병실에는 저와 서연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병실 안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사과를 깎으며 침대에 누운 서연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들리니? 네, 사모님. 준우가 너 때문에 학교도 빠지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내가 얼른 나아야 준우도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 이번에 눈 뜨고 나면. 알지? 약속한 거. 서연이는 붕대를 감은 채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몸 추스르는 대로. 떠날게요. 그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너와 준우를 위한 일이야. 너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내가 가진 핸디캡이 준우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지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잔인한 세뇌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회복을 빌어주는 대신 아이의 마음에 패배감을 심어주는데 골몰했습니다. 서연이는 이불 속에서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붕대를 푸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우는 아침 일찍부터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서연이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붕대를 풀 겁니다. 처음에는 빛이 부시니까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연이의 눈을 가리고 있던 하얀 거즈가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거즈가 스치는 소리가 제 심장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거즈가 떨어져 나가고 서연이의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준우는 침대 난간을 붙잡은 손에 하얗게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떠보세요. 서연이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눈부심 때문인지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초점이 잡히는지 검은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동자에 가장 먼저 맺힌 상은 바로 코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준우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보이니? 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이의 눈동자가 준우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코,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한없이 다정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 서연이는 손을 뻗어 준우의 뺨을 만졌습니다. 오빠? 응, 나야. 준우 오빠야. 보이는구나. 정말 보이는구나. 준우는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서연이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서연이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빛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의 실체를 확인하는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 둘만 남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찰나였습니다. 서연이의 시선이 준우의 어깨 너머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고도 엄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판자처럼 약속을 이행하라는 채권자처럼 저는 서늘한 눈빛으로 서연이를 응시했습니다. 보이니? 이게 현실이야. 저 빛나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너는 그 옆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일 뿐이야. 제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에 번져있던 환희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세상의 아름다움 뒤에 자신을 거부하는 가장 거대한 벽이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서연이는 황급히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 겁에 질린 사슴 같던,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 절망적인 눈빛을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연이는 깨달았을 겁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타인의 시선, 특히 경멸과 거부의 시선까지도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형벌임을 말입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이제 다 보인다고요. 준우는 제 마음도 모르고 신이 나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수고했다, 서연아. 제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 몸을 움츠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덕분은 무슨? 하나님 은혜지. 이제 눈도 보이니까 앞으로 내 갈 길 잘 찾아가야지. 그게 은혜 갚는 길이야. 잔칫날에 초를 치는 듯한 제 말에 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붕대 풀자마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미리미리 생각해야지. 사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짐짓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이는 이불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손등 위로 앙상한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 손은 준우의 희고 긴 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방금 전 준우의 얼굴을 만지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의 비루함을 감추려는 듯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거울 속의 자신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병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서연이의 뒷모습을 저는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서연이는 맑고 청초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표정으로 자신의 낡은 환자복과 거친 손,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실 밖에서 통화 중인 준우의 훤칠한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빛나는 외모, 당당한 태도. 서연이는 거울 속의 자신과 창밖의 준우를 번갈아 보며 제가 그토록 주입했던 현실의 격차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잔인한 확인 사살의 과정을 침묵으로 방조했습니다. 아니,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지?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준우가 있어야 할 곳이 얼마나 다른지. 퇴원하는 날 서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우가 이제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줄게. 피아노도 다시 치자라며 들떠 있었지만 서연이는 쓸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서연이는 병원 앞 화단에 핀 겨울꽃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빠, 세상이 참 예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치? 앞으로 더 예쁜 거 많이 보여줄게. 우리 여행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가자. 준우의 약속에 서연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 시선을 받아쳤습니다. 약속 잊지 않았지?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병원 건물을 한번 뒤돌아보고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귀갓길이 될 줄은 운전대를 잡은 남편도 신이 난 준우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와 서연이 두 여자만이 공유하는 서글픈 비밀을 품은 채 승합차는 다시 강원도의 눈 덮인 산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택은 여전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그대로였고 현관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외풍도 여전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서연이의 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들어오던 아이가 이제는 제 발로 문턱을 넘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준우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집안 곳곳을 누비며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가 부엌이고 저기가 내 방이야. 그리고 이게 우리 집 피아노야. 어때? 생각했던 거랑 비슷해? 준우는 마치 궁궐이라도 소개하듯 낡은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서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 낡아서 가죽이 벗겨진 소파, 그리고 자신이 수없이 건반을 두드렸던 오래된 피아노까지. 하지만 서연이의 시선 끝에는 늘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난 호기심이 아니라 곧 떠나야 할 곳을 마음에 새기는 이별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빠, 피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멋져요. 저 건반들이 저런 소리를 냈었군요. 서연이가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쳐볼래? 눈 뜨고 치면 느낌이 또 다를 거야. 준우가 권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오빠가 치는 거 보고 싶어요. 눈으로 보면서 듣고 싶어요. 그 말에 준우는 흔쾌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연주를 시작하자 서연이는 피아노 옆에 서서 준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영혼 깊이 박제하려는 사람처럼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준우의 옆얼굴과 손놀림을 응시했습니다.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하고 애절해서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사지로 떠나는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만 이제 서연이도 눈을 떴으니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며 허허거렸을 뿐 저와 서연이는 밥알을 새듯 깨작거렸습니다. 준우는 서연이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서연아, 많이 먹어. 내일은 우리 읍내 나가서 예쁜 옷도 사자. 이제 눈도 보이는데 칙칙한 옷 말고 화사한 걸로 입어야지. 준우의 말에 서연이는 숟가락을 멈칫하더니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오빠. 거짓말.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집에서 서연이의 흔적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시끄러워서였을까요? 죄책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얕고 안도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겁한 감정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다 준우를 위한 거야. 잠깐 아프고 말면 돼.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될 거야.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에 힘을 주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쓰는 건넌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서연이가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남편이 얻어다 준 헌 옷 몇 가지와 준우가 사준 머리핀 그리고 점자 성경책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이는 그 초라한 짐들을 보따리에 싸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끄끄거리며 눈물을 삼키는 아이의 등이 처량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서툰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눈을 뜬 지 며칠 되지 않아 글씨를 쓰는 것이 익숙지 않았을 텐데 서연이는 온 신경을 집중해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보내는 항복 문서이자 준우에게 보내는 이별 편지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가서 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아주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 추운 밤에 어딜 가니, 날 밝으면 가라라고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였고 어른의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 발은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서연이를 붙잡는다면 제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아들. 지키기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본능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저는 안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아이가, 아니 이제 막 눈을 떠서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아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걱정이 밀려왔지만 저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젊으니까 어디 가서 밥은 안 굶겠지. 무책임한 기도를 핑계 삼아 저는 저의 비겁함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를 사지로 내몬 것은 매정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침묵으로 방조한 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택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없어요. 준우의 다급한 비명소리에 저는 자는 척하다가 놀란 듯 뛰어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서연이가 없다니? 건넌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서연이의 옷가지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방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하얀 편지 한 통뿐이었습니다. 준우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준우 옆에 서서 그 편지를 훔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준우 오빠에게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준우 오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떠납니다. 눈을 뜨고 보니 알겠어요. 저는 오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오빠는 더 높이 날아야 할 사람이고, 저는 오빠의 날개를 무겁게 하는 짐일 뿐이에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믿어주시는 게 저를 돕는 길입니다. 오빠, 부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주세요. 멀리서라도 오빠의 소식을 들으며 기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짐이라니. 어울리지 않는다니. 준우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준우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준우야, 진정해라. 준우야. 남편도 놀라서 겉옷을 챙겨들고 준우의 뒤를 쫓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기둥을 붙잡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발로 나갔으니 이제 준우는 서연이를 잊고 제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내 계획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밭을 구르며 절규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저것은 단순히 여자친구가 떠나서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반쪽이 뜯겨나간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준우는 그날 하루 종일 동네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터미널, 기차역, 서연이가 갈 만한 모든 곳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발자국조차 지워져 버린 뒤였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준우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눈은 초점을 잃고 퀭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못 보셨어요? 어젯밤에. 진짜 아무 낌새도 없었어요? 준우가 제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몰랐다. 자고 일어나니까 없더구나. 걔가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갈 줄은.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준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어제까지만 해도 웃었잖아요. 옷 사러 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준우는 제 가슴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부담스러워서 간 걸까요? 내가 너무 서둘러서? 아들은 서연이의 가출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아이한테 가라고 했어. 내 짐이 된다고 주제 파악하라고 내가 독설을 퍼부었어. 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을 말하면 아들이 저를 영영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겁한 침묵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는 덩어리가 되어 우리 모자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우는 변해갔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서울 학교로 돌아가라는 남편의 호통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서연이 찾기 전에는 아무 데도 안 가요. 준우의 고집은 쇠심줄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 서연이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하고 전단지도 붙였지만 서연이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우의 눈빛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생기 넘치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림자 같은 우울함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피아노 뚜껑은 굳게 닫혔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해줘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저는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게 아닌데. 제가 바란 것은 이런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만 없어지면 준우가 다시 서울로 가서 공부도 하고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들어찼고 준우의 마음은 서연이가 떠난 그 겨울의 눈밭에 갇혀버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지만 우리 사택에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 학교에서 제적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우에게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준우야, 이제 그만해라. 서연이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학교 돌아가자, 응? 준우는 그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왜 떠났는지 아세요? 준우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야. 편지에 쓴 대로 내 앞길 막기 싫어서. 아니요. 서연이는 자기 때문에 제가 불행해질까봐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서연이가 떠나서 제가 더 잘 됐나요?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가 없는데. 피아노가 무슨 소용이고 성공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서연이가 듣지 않는 피아노는 치고 싶지 않아요. 준우의 선언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피아노가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고 인생은 길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준우는 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서연이가 저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그 아이는 제 눈이었고 제 음악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준우의 마지막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아세요? 서연이가 수술받고 눈 떴을 때 저를 보고 웃다가 어머니를 보고 표정이 굳었던 거. 저 그때 봤어요. 어머니가 서연이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셨는지. 준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한 내막은 몰라도 그날 병실에서의 제 눈빛, 그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이를 밀어내셨죠. 말로 안 해도 눈빛으로 분위기로 그 아이 숨통을 조이셨죠. 그래서 그 착한 애가 도망치듯 떠난 거죠. 맞죠? 아들의 추궁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준우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어머니가 내 사랑을 죽였어. 준우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그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저와 아들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준우는 스스로를 유폐시켰습니다. 서울 학교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피아노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서연이가 남긴 점자 성경책만 어루만지며 하루하루를 죽였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수없이 빌었습니다. 준우야, 밥 좀 먹어라. 준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화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준우는 상주 노릇만 겨우 했을 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동안 제 아들의 시간은 1995년 그 겨울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떠나보낸 그날 제 아들의 영혼도 함께 떠나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육체와 어미를 향한 원망, 그리고 서연이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제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허리는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노파가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세상은 천지개벽하듯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손바닥만한 기계로 세상 모든 것을 보고 듣는다지만 우리 집 시계는 1995년 그 겨울에 멈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이 넓고 낡은 사택에는 저와 아들 단 둘만이 유령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 준호. 한때는 피아노 신동이라 불리며 온 동네의 자랑이었던 아이. 훤칠한 키에 다정한 미소를 가졌던 그 청년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고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55의 중년 남자가 있을 뿐입니다. 아들은 직업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평생을 방구석에서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 아들은 귀신이 들렸나 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와도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세상은 오직 그 좁은 방과 낡은 피아노, 그리고 서연이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 날이면 아들의 병은 더욱 깊어집니다. 아침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쇼팽의 녹턴만을 반복해서 연주합니다.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치는 소리입니다. 30년 전 서연이에게 처음 가르쳐 주었던 그 곡. 두 아이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연주했던 그 사랑의 멜로디가 이제는 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이자 비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맷돌에 갈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저 소리는 저를 향한 원망이고 서연이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의 절규이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가 되어 밥상을 차려들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야, 밥 먹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다. 아들은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눈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서 저는 차마 밥상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준우야, 제발 얼굴 좀 보여다오. 엄마가 잘못했다. 30년째 반복하는 사과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건반 위에 올려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볼 뿐입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곱고 긴 피아니스트의 손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거칠어지고 손톱 밑에는 때가 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의 손입니다. 그때 아들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쇳소리가 섞인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서연이 손이 참 따뜻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그랬지. 참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맞장구치자 준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착한 아이요? 어머니한테는 짐이었잖아요.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였잖아요. 준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무슨 짓 했는지, 어떤 눈으로 쳐다봤는지.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준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30년 전 서연이가 저를 보며 느꼈을 공포와 절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눈동자가 저를 꿰뚫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아직도 서연이를 찾아요. 매일 꿈속에서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꿈에서 깰 때마다 죽고 싶어요. 내가 그 아이 손을 놓아버린 게
어머니 눈치 보느라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서 미칠 것 같아요. 아들은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쳤습니다. 차라리 그때 어머니랑 연을 끊고 서연이를 데리고 도망칠 걸. 그랬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비겁한 놈은 안 됐을 텐데. 아들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밥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고 벌건 국물이 방바닥에 쏟아졌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아들의 모습만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준우야. 이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내 앞길 막기 싫어서 그런 건데. 잘 되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나요? 보세요. 제 꼴을 보시라고요. 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몸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던 번듯한 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자 하나 못 지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방구석에 처박혀 늙어가는 이 꼴이. 이게 어머니가 바라던 성공이냐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욕심이, 제 비뚤어진 모성애가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번듯한 피아니스트는커녕 사람 구실도 못하게 망가뜨린 것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아들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녹음 테이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서연이가 떠나기 전에 녹음해 둔 거예요. 피아노 연습하면서 몰래 녹음했던 건데 제가 이걸 30년 동안 매일 밤 들었어요.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었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 뒤로 앳된 서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우 오빠. 들려요? 저 서연이에요. 오빠가 가르쳐준 녹턴 연습해봤는데 잘 안 돼요. 30년 전의 서연이가 그 싱그럽고 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저는 눈이 안 보이지만 오빠 마음은 다 보여요. 오빠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제 손잡을 때 얼마나 떠시는지 다 느껴져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사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오빠 곁에 있으면 오빠가 어머니랑 싸워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오빠가 저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 가족들이랑 멀어지는 거. 저는 못 견뎌요. 테이프 속의 서연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눈 뜨면 오빠 얼굴 한 번만 보고 딱 한 번만 담아두고 떠날게요. 오빠 나중에 훌륭한 피아니스트 되면 라디오에서 연주해줘요. 제가 어디에 있든 꼭 들을게요. 사랑해요, 오빠. 녹음이 끝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했습니다. 들으셨죠? 이 바보 같은 애가 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떠난 거라고요. 자기가 사라져줘야 제가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김치 국물이 제 치맛자락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것은 제 가슴에서 흐르는 피눈물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제 아들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저는 짐짝 취급하고 눈치 주고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제가 죽인 것은 서연이와의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영혼,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까지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소리도 멈췄습니다. 마치 그 테이프를 저에게 들려준 것이 마지막 할 일이었던 것처럼 아들은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들은 호련히 짐을 쌌습니다. 어디 가니?
제 물음에 아들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서며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서연이 찾으러 가요. 살아서 못 만나면 죽어서라도 만나야죠. 더 늦기 전에 가서 빌어야겠어요. 아들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지만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제 욕심으로 서연이를 떠나보냈지만 이제는 죄책감 때문에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눈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대문에 기대어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지금 저는 텅 빈 사택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빈 방에는 덩그러니 놓인 피아노와 창가에 쌓인 먼지뿐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립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서 하얀 손뭉치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 눈을 맞아줄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연이도 준우도 제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늙고 병든 육신과 죽어서도 잊히지 않을 후회뿐입니다. 가끔 눈을 감으면 서연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수술을 받고 붕대를 풀던 날 준우를 보며 환하게 웃던 그 찰나의 미소. 그리고 제 눈빛을 보고 얼어붙던 그 슬픈 표정. 그때 제가 미소로 답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 축하한다. 이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며 안아주었더라면. 그랬다면 지금 이 낡은 사택은 준우의 피아노 소리와 서연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손주들의 뛰노는 소리로 가득 찼을까요? 준우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 교회 반주자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살아있는 시체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눈을 맞추고 늙어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어미인 제가 바랐어야 할 성공은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행복하게 웃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께 감히 죄인의 심정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식의 마음에 칼을 꽂지 마십시오. 내 기준에서의 행복을 강요하며 자식의 사랑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 품에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입니다. 그 손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거든 조건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그것이 훗날 저처럼 차가운 방구석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길입니다. 아,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준우가 서연이를 찾아 데려온 걸까요? 아니면 눈보라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문으로 나갑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저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언젠가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돌아올 때 이번에는 제일 먼저 달려나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서 와라. 밥 먹자. 그 평범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기 위해 저는 오늘도 눈 내리는 골목길을 서성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들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